주제 강연으로 모신 분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라고 생각해서 모셨는데요. 활동가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꾼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다섯 분이 말씀해 주시는 동안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지루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강연 섹션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활동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오늘 주제 강연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강연 제목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열려 있는 것을 채워가려고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활동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는 지금 소개드리는 강연자 분과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녹아들고 있는가, 녹아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의 이승훈 센터장님 소개합니다. 이 마이크 필요 없네요. 제가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마이크를 잘못 들었더니 저는 동네에서 일해요. 마을에서 일하고요. 공릉동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일합니다. 저희 센터는 이렇게 불러요. 공터라고 부르거든요.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라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공터라는 말로 줄여서 부릅니다. 공터는 어떤 공간이에요, 선생님? 빈 공간, 놀이터였죠. 마을 어디에나 있었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내가 주인 되고 망가뜨리고 다시 창조하고 그럴 수 있었던 공간인데 요즘엔 그런 공터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서비스들로 채워졌고 아이들은 그 서비스에 수혜자, 대상자, 소비자로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이 시민이 돼야 된다, 생산자가 돼야 된다, 메이커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로 옮아가는 것은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시작된 변화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좀 낙관적이죠. 변화는 시작되었다. 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심에 또 아주 화려한 경험, 이런 경험 저희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을과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들을 계속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심의 경험만 계속 쫓아다닌다면 얼마나 공허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저희는 최고의 경험을 제마당 제3터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PBL,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먼저는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시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낙관을 지니고 있어야 이게 움직여지고 해결할 수 있는 용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낙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땐 어떤 문제를 낯설게 보는 연습을 통해서 이런 낙관들을 지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미디어나 중심의 경험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낯설게 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낯설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을엔 어떤 문제를 다르게 보고 다른 해법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연결될 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PBL,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또 이게 어떤 유행, 장르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PBL 문제 중심의 학습, 문제 베이스의 학습, 뭐 프로젝트 기반 학습,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문제를 그냥 찾다 보면 그 문제에 눌려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제 해결 프로젝트는 낙관을 만드는 활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할 수 있다라는 참 마음이 솟아날 수 있는 활동이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세상은 표준화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저희의 프로젝트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느끼는 작은 문제로 출발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고 모였던 친구들이에요. 어떤 친구가 뉴스에서 계속 후쿠시마 원전이 타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급했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다 좋은데 나중에 대학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작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주눅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동네에 그 문제에 동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공터에 모여서 작은 프로젝트를 해볼 용기가 났죠.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주민센터에 가서 몰래 안 쓰는 코드 뽑고 왔어요. 큰 일은 아니죠. 밑에 검은 글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환대는 저는 어떤 변화를 작심한 친구들이 그 변화를 읽어가려면 환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환대를 준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기도 했고 교회 선생님이기도 했고 마을 주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저한테 환대를 줬던 친구들은 창률이었어요. 창률이가 승훈아 놀자 하고 불러주면 거기에 가서 제가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창률이와 같이 선을 긋고 또 다른 아이들을 부르고 너는 선발받는데 내가 살려준다 하면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일들을 제가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터, 환대의 마당이 다 없어진 지금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거죠. 이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었어요. 빈 땅이 있어서 그 빈 땅에 식물을 심어 보려고 했어요. 쓰레기들이 막 쌓이니까 그 쓰레기를 잘 치우고 식물을 심었죠. 모종을 사서 심었어요. 그런데 늘 지나다니던 할머니가 거기에 안 보던 식물이 있으니까 예쁘다고 뽑아 가셨어요. 네. 이 아이들은 결심했어요. 어떻게 이 빈 땅을 다르게 개간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고요. 이 타이어를 8개를 한 2km를 굴리고 지금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걸 저희가 시켰을까요? 시키면 민원 나왔을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해결해 보고 싶은 문제가 있고 그걸 믿어주는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용기 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자발성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발성은 내 마음에 어떤 문제를 꼭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개념들이 쌓이고 참 마음이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센터는 청소년을 위해서 일한다고도 얘기하지만 청소년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소년들 우리의 한계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한계를 같이 넘을 청소년들과 손잡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은 모두 생산자이고 마을의 문화를 만들고 있죠. 이런 활동을 경험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라고요. 알파고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알파고가 이제 지식 역량을 대신해 준다면 사람의 마음을 기르는 일이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변화는 저희 센터의 6개 동아리가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였는데요. 지금은 저희 센터의 모든 일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문제를 규정하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스타일이죠. 시작된 변화는 저희 동네와 6개 동아리가 시작한 일이지만 이건 프랜차이즈로 노원구에 확산되어 있고 6개의 청소년 단체나 시민단체, 그 다음에 8개의 학교가 노원구 전체의 한 70여 개의 동아리와 함께 마을의 공기를 바꿔내고 있는 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이걸 문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로 만들고 제도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경험한 친구들이 내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게 문화로 전수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작된 변화의 프로젝트는 이 3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함께할 사람을 찾는 단계입니다.
그런 사람 꼭 있더라고요. 낙관의 씨앗을 지닌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씨앗 안 뿌렸어요. 선생님이 뿌렸거나 부모님이 뿌린 것 같아요. 아니면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혼자인 줄 알아요. 저희는 그들을 초대하고 둘러안고 관계 맺게 하는 일을 노력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재미 꼭 있어야 돼요. 강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감동, 재미없으면 감동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자원봉사 시간도 주고요, 먹거리도 좀 주고 이래야 돼요. 뜻있는 일이니까 너 이들 자발성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만 쉽게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바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오면 환대해주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다른 유익한 뭔가가 구상돼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는요,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변화를 위한 상상을 이야기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합의된 언어에 힘이 있어요. 이 단계에서 어른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맡기면 다 잘해.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도끼손이에요. 만지면 안 부서질 게 부서져요. 예. 질문하고 보여주고 기다리기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니? 너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 선배들은 이런 활동하더라. 마을의 주민들은 이런 활동하더라.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활동하더라. 그레타 툰베리는 이런 문제에 아파하더라. 질문하고 보여주고 기다리면서 합의된 언어를 만들어내게끔 해야 돼요. 개념화라는 거죠. 그 개념이 마음에 들어오면 스스로 경험하고 자신의 활동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요. 마지막 단계에는 그 자신의 활동을 자신의 언어로 말과 글로 표현하게끔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과정을 거치게끔 해야 돼요. 저희는 경험하고 돌아보고 퍼뜨리기라고 이 단계의 주요한 과업을 설정하고 있어요. 경험을 회고하는 단계를 마지막 단계에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고는 그냥 회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는지를 경험을 이야기하게끔 하는 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화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에 자기가 책이라는 생각으로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는 이 단계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 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미 있는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요. 그 의미 있는 경험을 계속 재해석하고 재구조화하고 경험이 다시 구조를 갖추고 내 학습으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노력들을 마지막 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어떤 작은 변화를 꿈꿨고 그 변화를 꾸준히 밀어갔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좀 체계적이지 않네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니까 평가를 한 번씩 받잖아요. 그러면 좋은데요, 좀 체계적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체계성이라는 건 뭔가요, 선생님? 기계처럼 관료화된 체계가 한 점 오류 없이 착착착 돌아가는 것만 체계인가요? 아니면 울퉁불퉁 비정형적이지만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는 생태 체계, 유기 체계도 체계 아닌가요? 우리는 공터에는 빗둘배둘 비정형적이지만 자기가 공룡이라고 알고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고요. 그 작은 활동을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에게 전수하면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둘레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마을의 공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말이 있어요. 프로그램은 초대장,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만남과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프로그램으로 A부터 Z까지 완전 내가 설정한 목표로 그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자리에서 15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 이야기 듣고 선생님들이 완전 변화돼서 나가실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옆에 분들을 한번 보셔요. 얼굴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는 5초, 3초만 봐보세요. 옆에. 저희는 이런 우연한 만남이 계기가 되고 거기서 변화의 씨앗들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파트너십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을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기관을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대상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들을 존재로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수증 몇 개 안 붙인 것 때문에 쥐잡듯이 잡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자라날 때까지 그들이 우리의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이 파트너십이라는 생각을 좀 지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시작된 변화로 한 가지 마음을 심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청소년들이 그 새 마음으로 지니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1부 끝나고 2부쯤 되면 분위기 아시잖아요. 반 이상 가시고 그리고 많이들 지쳐하시고 그러시는데 기본적으로 슬로우 스타터들이신가 봅니다. 2부쯤 되니까 갑자기 힘들이 나시는 것 같아요. 공감이 많이 되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시는 말씀에 전 가장 공감됐던 거는 기다리고, 이 말에 가장 공감이 됐던 것 같고요. 성찰이라는 단어도 PBL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단어도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들이 너무 귀엽고 와닿아요. 크크크. 네, 귀엽고 와닿는 말씀 해주신 이승훈 관장님이셨습니다. 다음 이야기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그룹이 있습니다. 재미와 게임 그리고 다양한 교육 현장을 발굴해서 그 현장을 교육의 무대로 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미교육연구소 잼랩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연구원 하고 계시고요. 특히 박물관 교육 전공이셔서 지금도 그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잼공 뮤지엄의 대장님이기도 하십니다. 최지혜 선생님,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엇이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학습 그리고 활동하게 하는가 강의를 맡은 재미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지혜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박물관 교육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그쪽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박물관이라는 곳이 선생님들은 아마 체험학습으로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물관에서도 이 PBL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의 현장이 변화해야 된다,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재미교육연구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현직 학예사 선생님들 그리고 초등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PBL을 실천하고 있는 공간이어서 저희 연구소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미교육연구소는 PBL 브랜드라고 저희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학습 활동하게 하는 것이 3S Fun과 3A PBL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알고 실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를 소개하는 간략한 영상이 있었는데 이 영상은 나중에 강연 자료로 클릭해서 보시면 아마 보이실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몇 부분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숙련된 스킬풀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믿을 만한 연구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개인과 놀이의 디자인 사고와 기법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한다는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까 또 방금 발표해 주신 강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체계적이어야 된다. 너무 좋은데 체계적이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데 저희는 학습은 놀이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진지한 재미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S Fun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희는 재미와 게임으로 빚어낸 신나는 프로젝트 학습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책도 계속 내고 있고 워크숍도 진행하고 그리고 연구원들끼리의 모임도 한 달에 2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러한 변화를 꿈꾸고 또 진행을 해왔고요. 교실만 비단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도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교실 바깥의 비형식 교육의 장도 함께 열려서 이렇게 PBL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3S1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mple Fun, 단순한 재미, 그리고 Social Fun, 사회적 재미, 그리고 Serious Fun인데요. 저희 연구소가 추구하는 재미는 마지막 Serious Fun의 가장 방점을 두고 있지만, 하지만 단순한 재미도 재미이고 또 친구들과 함께해서 재밌는 협력학습, 동료학습과에 나오는 그런 사회적 재미도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고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기 보시면 조그만한 이렇게 귀여운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요. 타인 타문야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소의 연자를 보시면 저게 자세히 보시면 주먹도끼예요. 그래서 전시물 기반 학습, 박물관 교육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시물 기반 학습, 그리고 굴을 보시면 뾰족뾰족하고 귀여운 이빨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머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러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저희는 이렇게 스마트 러닝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교사와 박물관 학예사, 그리고 교육 전문가와 가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경계를 넘나들며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3S 펀을 기반으로 하는 PBL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CPR로 무장한 연구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끊임없는 도전과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컨피던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패션,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라 교육 변혁을 꿈꾸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participation,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sponsibility, 책임의식과 relationship, 끈끈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제가 대장을 맡고 있는,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 등의 매력적인 공간을 활용한 PBL 프로그램인 젠공 뮤지엄을 비롯하여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주제의 PBL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젠공 클래스, 그리고 젠공 타운이라고 해서 아까 마을을 기반으로 한 PBL 프로그램 소개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드게임을 비롯해서 각종 놀이, 재미있는 것들과 연계한 PBL 프로그램, 이렇게 젠공 플레이 4가지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젠공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들만의 특별한 PBL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듀니티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직무 연수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상 채널 출판소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젠공 시리즈를 앞으로도 계속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모여서 저희는 팩토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BL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작당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 팩토리를 통해서 그 학년의 경과와 교과의 경계, 그리고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그 통합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네르바 스쿨에서 또 기조 강연을 해주셨지만 저희도 나름대로의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을 꿈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활동들이 3S 펀 재미있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연구소 활동들도 무엇이든 언제든 어떻게든 다 PBL로 수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말씀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이게 정리하는 개념이 될 것 같은데, PBL이 왜 학습자들을 자발적이고 그리고 재미있게 활동하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보자면 authentic learning,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리얼리티에 기반한, 현실,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사회에 기반한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autonomy activity, 그래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 과정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collaboration,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친구들과의 협력과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PBL의 재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저희 연구소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대표적으로 수행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전공 뮤지엄 사례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박물관이라는 곳에서는 이러한 PBL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또 비형식 교육의 장을 어떻게 형식 교육의 장과 합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붉은 벽돌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을 전공 뮤지엄의 이름으로 수행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는 공간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를 배경으로 한 PBL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제목으로 김재만 탈옥기라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서대문 형무소를 배경으로 하는 경성 감옥 탈옥 PBL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경성 감옥을 탈옥해야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독립투사 김재만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되어서 시간 안에 탈옥해야 한다는 미션을 저희가 수행을 하게끔 했었고요. 붉은 벽돌이라는 의미는 서대문 형무소를 감싸고 있는 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붉은 벽돌, 그 서대문 형무소 안에 있는 붉은 벽돌에 보면 전부 다 경자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서대문 형무소가 그 당시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경성 감옥이었기 때문에 로고로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활동지 안에서도 로고로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투사들의 땀과 피 그리고 한과 눈물이 담긴 곳이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 제목을 붉은 벽돌의 눈물로 지은 바 있고요. 서대문 형무소 주요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10단계의 미션을 학습자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개별 미션과 팀별 미션 속에서 역사 탐구와 퀴즈 그리고 체험, 제작 활동들이 다양하게 포괄되는 활동들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12개의 단계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대한독립 만세 3창까지 하면 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항상 만들면 그냥 만들고 끝 이렇게 되면 사실 이 프로그램이 좋은지 PBL이 제대로 수행이 되었는지 학습자들이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반응들을 간략하게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설문지를 받은 것 중에서 성찰일지 부분을 몇 부분 발췌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직접 다니고 겪으니 더 기억에 잘 남았다. 학교에서 나온 체험학습은 여유롭게 구경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충분히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저희가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기존에 갔던 박물관 체험학습과 다른가요? PBL을 통한 학습은 달랐었나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르다. 다른 것과는 다르게 다른 팀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함께 생각해 미션으로 해나가는 것이 재미있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화면을 보시면 저거는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독립투사로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수형 번호들과 그리고 수형 제목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붙여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형 기록표들이 붙어있는 방이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데요. 그 방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미션은 저 방에 있는 독립투사분들의 수형 기록표를 보시면 이렇게 죄수니까 다들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찍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우리나라를 너희가 뺏은 거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그래서 당당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그걸 느끼게 하고 싶어서 저희는 아주 수많은 그 붙어 있는 벽들 사진, 그 수형 기록표 사진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고 마음이 찡한 표정을 보고 그걸 따라서 너희들의 수형 기록표를 만들어라. 그래서 실제로 수형 기록표를 만들고 그 기록표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탈옥할 때 변장하는 미션이 있는데 변장 미션 때도 저희가 그 수형 기록표 안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은지 좀 많이 달라졌는지 그걸 보면서 탈옥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변장을 성공했다 이렇게 체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중간에 여기는 격벽장이라고 해서 서대문 형무소에는
그 죄인들이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운동장이 있는데요. 그 운동장마저도 감수들의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파노티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거 미션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죄수들이 운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곳인데 너희들은 여기서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 메시지를 만들어서 다른 간수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잘 보내야 한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음 미션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미션들을 만들었었고요. 마지막 사진이 보시면 아이들이 탈옥에 성공한 후에 이제 만세 삼창을 즐겁게 하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도 당연히 보여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기 참가했었던 친구들의 경우는 13명이었는데 13명 중에서 무척 이게 지금 좀 잘렸는데 무척 재미있었어요가 12명. 그냥 저냥 재미있었어요가 1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재미있었어요가 1명이었고요. 유익했는지 물어봤을 때 무척 유익했어요가 8명, 대체로 유익했다고 한 답변이 4명, 그리고 보통이었어요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교실 밖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좋았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6명이나 됐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팀원들과 협동해야 하는 미션이 있었다는 점이 8명, 그리고 박물관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4명, 시나리오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점이 5명.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래서 PBL의 매력들을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말하지 않았어도 느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참여하고 싶었냐고 물어봤을 때 12명이 참여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붉은 벽돌의 눈물을 촬영을 또 했었는데요. KBS에서 교육 다큐멘터리에 저희 프로그램이 소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경계를 넘어서자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방영을 했었는데 저희 활동에 왜 주목을 했는지, 그래서 저희 이 영상을 좀 간략하게 원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영상이 지금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강연 자료에서 또 클릭을 해보시면 영상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S 펀, 3가지 재미와 3A PBL, 그래서 PBL의 3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늘 기대하면서 계속 활동을 할 거고요. 저희는 그리고 재미교육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또 전공 뮤지엄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 앞에서 PBL을 실천하는 그런 액티베이터로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자리에 많은 직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이셨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제가 최재 선생님 프로필도 알고 있었는데 학예사가 계셨네요. 예, 교사, 청소년 지도사, 교수, 학생 다 모이셨는데 학예사까지 모이신 그런 자리입니다. 아까 이승훈 관장님 강의 끝나고 왜 댓글이 안 올라오나 했더니 저한테 이게 송신이 좀 늦게 됐나 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같이 참여 보시고 공감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은 구경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였는데 PBL의 프로그램에 접근이 놀랍습니다. PBL 컨퍼런스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PBL이 확산되고 정착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한 꿈과 재능을 찾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잼공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PBL 사례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 PBL에 관한 의미 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음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네요. 좀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힘을 드리는 컨퍼런스입니다. 예. 다음은 올해 저희 키와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같이 시범 사업 하실 분들을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같이 모집을 했습니다. 모두 31개의 기관이 동참해 주셨고요. 이 자리에도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31개의
그 프로젝트의 사례들이 나왔는데요. 다 고르기는 어려웠지만 그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청소년 시설에서 특히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립 성동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과 직접 방과후 아카데미 담임을 맡고 계시고요.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키와형 PBL 운영무형 시범기관이었던 성동청소년센터의 서지수 방과후 아카데미 조심하세요. 담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 성동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지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키와형 PBL 운영 모형 시범 운영 기관으로서 저희 방과후 아카데미 친구들과 함께 보시는 것 같이 프로 스마트폰러 대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큐카드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선생님들? 맞아요. 게임 많이 하고 늘 카톡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는 잔소리 없이 스마트폰 사용하기 대작전이라는 도전 질문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아이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7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주로 저희 센터 강의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방과후 아카데미 친구들 중에서 12명이 신청을 하여서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였고요. 핵심 역량은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성취 기준은 수학과 국어를 같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첫 활동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PBL이 무엇인지 같이 이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12명 친구들이 서로에 대해서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의 명패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각오를 조금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고, 저희는 이제 무지개식판이라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PBL이 무엇인지 이해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같이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PBL이 뭔지 알고 있을까요? 네, 3개월이 넘게 PBL을 했는데 실은 PBL이 무엇인지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PBL을 설명을 해줘서 얘들아 PBL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잘 해요. 그럼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뭔데? 그러면 프로 스마트폰로 되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인 것도 알고 있고 다른 방과후 아카데미 친구들도 PBL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다 요거 프로 스마트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친구들과 같이 해결하는 활동, 요 정도로는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러 대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내가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사용을 시작했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마인드맵이에요. 아이들이 처음 마인드맵을 그려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8살 때 엄마가 학교 이제 입학하니까 핸드폰을 나에게 사주셨다.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던 시절에 내가 집중을 못하니까 엄마가 이것 좀 봐 하고 스마트폰을 건네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내가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먼저 휙 주셨는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하지? 네, 이런 의견이 이제 도출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왜 스마트폰 사용을 반대할까요? 이제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평소에 부모님과 보호자분들과 스마트폰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지털 웰빙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얼만큼, 어떤 어플을 사용하는지 같이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 일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되게 꼼꼼히 잘 적었는데 이 친구가 조금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예요. 12명 중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 보시면 시간도 엄청 짧아요. 하루에 네이버 20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왜 참여를 했어? 물어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려고 참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소감 물어봤을 때 조금 바뀌었대요. 그래서 공부할 때 사용하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원래 공부만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뭐 게임하는 그런 것도 자기가 사용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찬반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지를 작성해서 내가 어떤 패턴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같이 찬반 토론을 진행을 해보았어요. 여기 보시면 찬반 토론 때도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건가요? 여기 보이시는 요 주황색 옷 입은 친구 저의 최애 중에 최애인데 이 친구는 실은 기초능력 학습이 조금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말을 하거나 문장을 쓸 때 완벽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많이 더듬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활동할 때 앞에 나서는 일이 극히 드물고 그다음에 발표도 잘 하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찬성하는 친구들이고 반대하는 친구들이고 여기가 청중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했냐면 그냥 제비를 뽑았습니다. 안 하고 싶다고 할까봐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반대를 해야 하는 거에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해야 하잖아요. 결국 토론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데 친구들이 이 친구를 기다려줬습니다. 생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고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런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날 자신감을 엄청 얻었나 봐요. 다음 활동 프로젝트 마지막 갈 때까지 항상 손 들고 저랑 하는 다른 활동에서도 항상 손을 드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희 실무자들은 너무 기쁘고 감동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청소년기 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저희 실무자들하고 봉사자 선생님들과 같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꿨을까? 이렇게 그림으로도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고 나는 이걸 계속 사용해야 할까? 그래서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하는 경험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 친구가 포노 사피엔스 중에서 포노 사피엔스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 그 디지털 웰빙 어플을 보시면은 이 친구가 12명 중에서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중독인 걸 아니까 이걸 엄마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네, 반납을 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와서 이게 같이 활동지를 적었는데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 보시면은 친구랑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고 엄마가 기회는 이때 너 도서관에 가자 해가지고 자기를 도서관으로 끌고 갔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책 읽느라고 속이 너무 울렁거렸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다 지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익한 점, 스마트폰의 유익한 점과 유해한 점이 무엇인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또 이렇게 소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마인드맵 사진 기억나시죠? 엉망진창이었는데 활기가 거듭날수록 이렇게 엄청 풍성해지고 또 내용도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카톡하고 게임 외에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어플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같이 소개도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어플을 이제 각자 조사해 와서 소개를 한 건데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먹는 거 너무 중요해서 배달의 민족이 일단 1등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미세라고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펜스를 적어왔는데 혹시 모바일 펜스가 어떤 어플인지 아시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네, 무엇일까요, 선생님? 네, 보호자하고 자녀의 스마트폰을 서로 연동해서요. 보호자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도 끊을 수 있고요. 3G 데이터, LTE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 근데 이거 왜 적었어?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요.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5,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개발하면 있으면 우리에게 그리고 사회에 유익할 수 있는 어플이 무엇이 있을까 같이 생각을 나누어 보았는데 여기서 조금 독특했던 것은 미아 찾는 어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은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집에 가려고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철 이제 한 벽에 잃어버린 아이들 사진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어플이 개발되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프로 스마트폰러가 되려면 결국에는 보호자와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잔소리를 덜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협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모았고요. 그다음에 약속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약속문을 각자 작성하고 서로 이제 교환하는 연습을 해본 사진이고요. 어떻게 하면 어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마인드맵을 그렸을 때 여기서 조금 먹먹한데라고 생각했던 점은 엄마에게 게임 레슨, 엄마와 같이 게임한다, 부모님과 시합을 같이 한다, 아니면은 뭐 부모님과 핸드폰으로 행복한 일을 한다 이런 의견. 그러니까 나 혼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같이 사용하고 싶어요라는 의견을 되게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막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었어요. 네, 이제 아이들이 각자 적은 약속문을 이렇게 상장 용지에 뽑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당일 주어진 숙제를 마치고 게임을 하겠습니다. 뭐 게임을 할 때 연속으로 3시간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게임을 할 때 30분 간격으로 휴식 시간 10분씩 갖겠습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강의를 듣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다 지킨다면 귀여워요. 엄청 목욕탕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가족과 시골에 내려가서 친할머니 만나고 또 가족하고 인형 뽑기 하는 거, 평소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실무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뽑아서 각 가정에 보냈고요. 서로 교환하고 서명도 하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해서 결과 발표회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공개해야 할까 해서 같이 아이디어도 모으고요. 이렇게 선정을 한번 해보았는데 저희가 총 2조로 활동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조는 프로 스마트폰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다른 한 조는 이 PBL 활동을 통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사라진 내용을 담은 단편 영화를 하나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하고요. 저희 감독님이셨거든요. 이렇게 단편 영화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결과 보고에는 11월 9일에 저희 센터 강의실에서 저희 관장님하고 그리고 참여 청소년과 보호자분들 그리고 저희 실무자 3명이 모여서 같이 결과 보고를 진행을 했고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는지 보호자분들에게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결과물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 이렇게 즐기면서 보호자와 청소년이 그동안 스마트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생활을 할 건지 같이 자유롭게 나누어 보는 시간도 좀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까 포노사피에스 중에 가장 큰 포노사피에스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3개월간의 활동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자기가 직접 대본을 다 썼어요. 그래서 그 대본대로 이렇게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카드 뉴스 만든 것을 발표를 했는데 아이들이 총 9장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보기에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정이 2주가 조금 넘게 걸렸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근데 실무자인 저로서는 결과물 제작하는 그 2주가 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위험한 건 없는지 뭐 맞춤법 봐주고 이거는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아 이 정도만 좀 봐주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카드 뉴스에 포노사피엔스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른들의 입장과 청소년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프로 스마트폰러가 되는 방법을 설명을 해놓았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가장 강조한 점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 꼭 프로 스마트폰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편 영화 제작한 거를 같이 시청을 하였는데요. 영화가 한 7분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
부녀지간의 역할입니다. 부녀지간이고 이 친구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발표를 잘 못하는 친구가 프로젝트 마무리할 때는 주연으로 이렇게 또 활동을 했고요. 아빠 이 게임은 이기면 치킨 먹어야 해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부녀가 같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이제 소망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단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의 생각을 존중받고 또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성찰일지에다가 오늘 내가 말을 했는데 친구들이 들어줬다, 인정해줬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40명 있는데요. 40명 중에 엘리트 12명을 뽑은 게 아닙니다. 이 친구 12명 중에서는 상담을 항상 받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의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 교정이 치료로 필요해서 준비 중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얘가 말을 안 해요. 얘가 자꾸 움직여요. 엄청 싸웠어요. 근데 갈수록 서로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뒤에 보여드릴 그 소감 영상이 있거든요. 그 소감 영상을 자기네들끼리 촬영할 때는 뒤에서 막 대본 들어주고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같이 협력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발표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향상된 것 같고, 또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찬반 토론부터 시작해서 실은 매 회기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네들끼리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했었어요. 결과 발표회 때는 뭘 보여줘야 될지, 또 그 역할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아니고 저희 실무자가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정했다는 점. 네, 그다음에 이 마지막 청소년 관찰력 향상은 저희 실무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방과 후 아카데미이다 보니까 같은 아이들을 1년에서 2년, 때로는 졸업 이후에도 매일매일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항상 관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루브릭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PBL을 진행하면서 루브릭 평가를 진행하면서 아이를 한 명 한 명 정말 열심히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저희 실무자들에게는 또 다른 또 훈련과 또 연습 공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이들이 만든 활동을 다 마치고 소감 영상 한번 찍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소감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자기 캐릭터에 맞는 별칭도 이렇게 붙여보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한 것은 얘들아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음원 다운받아준 거 딱 2개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아이들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다 보시면 오타도 조금 있는데 한번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생해 주세요.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많이 다툴 줄 알았는데 다투지 않고 무사히 끝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프로 스마트폰러 되기 약속문 덕에 어머니께서 스마트폰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약속 잘 지켜서 프로 스마트폰러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핸드폰으로 게임 말고 인터넷 강의들을 들으면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화이팅! BBL 영상을 찍으면서 4일 동안 걸릴 줄 알았지만 친구들과 협동을 해서 4일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BBL을 하면서 마인드맵을 같이 하면서 발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BBL 짱! 저희 불면조가 했던 카드뉴스 만들기에서 형과 누나가 잘 도와줘서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PBL이 아니었으면 스마트폰을 실용적으로 못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PBL 선택한 걸 잘한 것 같습니다. PBL을 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을 마구잡이 사용했을 텐데 PBL을 하게 된 후 스마트폰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제가 만약 PBL 안 했으면 스마트폰을 실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PBL 짱! PBL을 하지 않았더라면 스마트폰 공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PBL 짱! PBL 하려고 했던 이유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인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금씩 줄이고 있고 게임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공부를 하는 등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PBL 짱! 귀엽죠? 저 이렇게 12명 친구들이고요. 저희가 활동을 항상 시작할 때마다 PBL 짱 구호를 외치고 시작했었거든요. 네, 정말 PBL 짱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강연을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준 선생님 그 발표는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좀 신뢰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PBL을 하면서 아이들의 협업 능력 향상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서준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얼만큼 커가는가, 얼만큼 또 그 진지해져 가는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전에는 아이들 그룹에 들어가면 분위기를 살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주제 강연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처음 시작을 청소년으로 시작한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주제 강연의 마지막도 역시 청소년으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PBL을 지도한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PBL을 경험했던 청소년의 얘기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진저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과 C 프로그램에서 고등학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고등학생, 고등래퍼 아니고요. 고등학생들을 학자로 대우하자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청소년입니다. 지금도 청소년이시죠? 예. 한림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 계시고요. 1학년입니다. 당시 이천에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자 프로젝트를 경험한 강도연 청소년을 소개합니다. 마이크 나오고 있나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주도 연구 프로젝트 고등학자에 참가했었던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고등학자라는 프로젝트가 좀 낯서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태까지 연구의 대상이기만 했던 청소년이 직접 연구의 주체가 돼보아서 저희들 청소년을 직접 연구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작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만들었던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 양정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자 프로젝트를 알게 된 계기는 2학년에 막 올라오고 학교 벽에 붙어있는 공고용지를 보고 나서였어요. 지원하게 된 계기는 당연히 생기부 때문이었죠. 현직 고등학생이 그거에 그렇게 투지를 불태울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제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너무 낮고 혼나는 일에 큰 거부감이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다가 건반을 잘못 누를 때마다 혼나는 게 너무 무서웠고 학예회 때 큰 무대 공연에서 혼자를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저한테만 역정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그때부터 무대 공포증이 심해져서 어디 앞에 나서면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일은 엄두도 못 냈어요. 남들 앞에 있는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오히려 부모님은
저랑 달리 많이 덩차시고 밝은 분들이어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제 모습을 많이 못마땅하게 보셨죠. 제가 위축되어 있으면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고등학자에서 주최하는 첫 워크숍에 갔을 때는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모두 포함해서 제가 어른들이랑 함께하는 활동은 저한테 있어서는 항상 눈치를 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하는 불편한 곳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제 말을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경험 차이는 많이 나더라도 나이 차이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적은 있어도 혼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 6개월만큼 내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제 행동이 부족한 점은 있었어도 틀렸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으셨어요.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는 보완할 점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답안지에 쓴 내 답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냥 틀린 문제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지금의 저는 타인의 충고를 감사히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열등감과 불신의 감정보다는 감사함과 겸손함을 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 고등학자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이 낯선 프로젝트는 제가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접하게 해주었는데요. 당장 이 고등학자 지원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파본 것들을 나열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덜컥 100만 원이라는 연구비를 각 팀당 이렇게 지어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저희가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이런 좀 홍보물 같은 거를 타 학교에 저희가 부착도 해봤고, 정말 새로웠던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경험이었는데 그만큼 시행착오도 좀 많았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겪게 되는 시행착오가 당연히 무임승차죠. 저희 팀은 5명이 한 팀인 그런 연구팀이었는데, 당장 저희가 또 특히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이 학업이란 걸 잠깐 내려두고 이 고등학자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거기서부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말마다 많이 연락 두절이 되는 친구들도 생기고, 저희는 그 사이에서 좀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는 일도 정말 많이 있었죠. 이렇게 사람이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바뀔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렇게 고등학자라는 그룹 안에서 제 말을 이렇게 펼치면서 열정적으로 있다가도 당장 학교라는 곳에 다시 돌아와서 서 있으면 좀 학업이라는 벽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더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있어서는 당장이 즐거웠던 일보다는 힘들었고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지금 회고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제 고등학교 시절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저한테 있어서 저는 리더라는 자리가 아직도 좀 무겁기는 하지만 이제는 버겁지는 않고 자기 주도성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복하기 힘들었던 일을 한번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더 넓은 미래를 보면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고등학자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피드백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원래 저희가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어른들께 무언가를 질문을 할 때는 그냥 저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답만을 얻어가는 것이었는데, 이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저희가 모르겠는 것을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방향만 제시해주고 저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제 결론을 다시 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피드백이라는 이 낯선 방법이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기도 했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했었는데 이런 작은 피드백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희 연구 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보탬이 되었다고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사용했던 도구 중에 하나가 이 포스트잇이었는데요. 저는 이 연구 활동 중에 제가 인생에서 쓸 포스트잇은 다 써본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잇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서로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짧고 굵게 그리고 날 것 그대로 정리하지 않은 말로 내놓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당장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침 받는 이런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희의 막힌 사고를 더 뚫어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고등학자 이 프로젝트를 회고하는 회고회에서 이 피드백을 주제로 다룬 글을 하나 작성을 했었는데 그 글에서 저는 이 피드백이 feed something back to somebody의 줄임말인 것을 알고 제 안에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somebody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조언과 격려를 해주고 싶다는 말로 제 안에서 재정의를 내렸고 이렇게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련의 과정이 제가 다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기간에 걸쳐서 교과서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모든 학생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만 모든 학생들의 교과서를 훑어보면 이 부분만 빠져 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장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입으로 뱉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글로 정리해서 쓰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점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리게 되고 의욕도 잃게 되고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저 또한 이 질문이 가장 난감하면서 싫었고 반대로 이 고등학자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진짜 끝도 없이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때는 저의 장점이나 잘하는 것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제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어서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힘들다는 생각도 좀 받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제가 지금 주위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슨 생각이 그리 많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20살이라는 나이가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주위에서는 왜 그렇게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고 당장 앞에 있는 미래에 은근히 초조해하는 제 모습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제가 조금은 변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온전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제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그 고등학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만 해도 좀 이런 큰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앞서 얘기해드렸듯이 저는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했고 지금도 많이 떨리지만 이 고등학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약 100명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고 지금은 한 300명 정도 넘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무대에 서 있습니다. 저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있어서 정말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독려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제가 이 고등학자를 하면서 만난 교육자분들은 저한테 항상 존대를 써주시고 그리고 항상 존중해 주시면서 제 이야기를 그만큼 잘 들어주셨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자분들에게 별로 존중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런 색다른 경험이 저한테 있어서 제 안에 있는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 분과의 일화 중에 제가 정말 아직까지도 좀 기억에 남는 일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정말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잠깐 이렇게 옆을 돌아보니까 저와 하고 있는 이 대화를 메모하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 아직까지도 항상 감사하면서 그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등학자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회고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끝난 직후에 첫 번째로 한번 회고를 했었고, 그리고 약 1년 후에 회고회와 다양한 컨퍼런스들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에 신문 취재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등 최소 5번 이상의 회고 경험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런 무대 공포증에 대한 그리고 제 과거의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겪고 그 후에 제가 다시 한번 그거를 더듬으면서 회고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는 더 깊게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딱 끝나고 나서는 당장에 조금 너무 길었었고, 프로젝트가 활동 기간도 길었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했고 친구들과의 시행착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저한테 있어서는 이 경험이 후회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한 반년 정도 있다가 저희 부모님이 어느 날 문득 얘기를 하십니다. 도연아, 너 요새 많이 변했다. 엄마가 너 그때 프로젝트 한다고 했을 때는 공부 안 하고 딴짓 한다고 많이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 그 프로젝트 정말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이 말을 듣고 내가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경험이나 아니면은 사고 같은 것이 제 일상생활 하나하나에 녹아들어서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 정말 좋은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좀 이전까지의 삶을 제가 너무 내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고 어떻게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무대 공포증으로 발표가 당장 너무 무섭고 인생의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좀 싫었던 18살의 여름에서 지금 20살의 겨울까지 이 약 2년 반간의 삶이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빛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교육자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더 내면에 있는 말씀을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생각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아서 입으로 내뱉는 몇 마디가 그 아이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제가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변한 계기를 묻는다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좋은 교육자를 만났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 쉬는 시간에 우황청심원까지 먹었다고 그랬어. 우황청심원의 힘이었는지 강도현 님이 갖고 계시는 내면의 힘이었는지 굉장히 큰 울림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 중에 포스트잇과 관련된 것은 평생 쓰실 포스트잇을 다 써보셨다고 얘기하는데 결단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오해입니다. 주제 강연 다 들었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만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가슴속에서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희 키와는 장을 펼쳤고요. 마치 카탈로그처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단편 담았습니다. 더 이야기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각각의 이야기의 원천을 찾아가시는 수고를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더 하시면서 많은 교류와 또 공부와 정보 교류가 있었으면 합니다.